일본 전체가 우리 거지 다 됐다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게 엔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데 일본 은행이 호박 다 뒤집쓰고 있는 거예요. 우에다 총재가 넘겨받았을 때 이미 암덩어리가 3기, 4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베 때 완전 일본 은행을 거의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8월 5일 날 주식이 대폭락을 하고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혀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 게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채권을 매입을 줄이겠다. 일본은행의 이 발표에 대해서 원망이 쏟아졌어요. 특히 여기에 제일 악인, 나쁜 놈이 누구냐? 정치가들. 금리 올리라고 압박을 줬던 이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라 거기 타겟이 그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 그 부총재가 그 다음날인가 바로 그냥 인터뷰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금리 올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 바꾼 거죠. 아니, 총재가 금리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총재가 금리 이제 올릴 계획이 없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부총재에게 한 얘기가 더 이제 무게가 실리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본은행 총재가 사죄를 했어요. 자기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금리 올리고 이번에 결정한 거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거 최악의 주식 대폭락을 부른 우에다 일본은행의 대오사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를 얕잡아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파산하지 않을 학문적인 조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들었는데 채무 초과가 일시적이라고 시장이 믿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무 초과가 되지만 중앙은행 자체는 그동안 건전하게 운영을 해왔다. 이럴 경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채무 초과는.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이 건전화 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장래 세수에 따라 중앙은행이 이 적자를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정부 재정이 탄탄하게 잘 경영해왔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곧 바로 세수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로 중앙은행이 그 채무 초과를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 이런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채무 초과에 빠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전 세계 은행들이나 전 세계 등급 매기는 기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세 가지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은 이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과 달러의 이제 링크가 풀어지면은 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본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화, 미국의 은행이라든가 많은 이제 세계 유수한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일본 은행하고 이제 달러하고 엔하고 직접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애는 이거 언제 수익적이 될지도 모르는 이 종이하고 이 화폐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 이거죠. 출소하면 얘는 달러의 링크가 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 기축통화 달러와의 링크가 풀어지면 애는 폭락한다 이거죠. 외국산 농산물이나 원유 등은 폭등하고 일본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 원유가 폭등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162엔이었을 때 해외 사들여 오는 원자재 가격이나 기름, 원유 이쪽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제품 만드니까 가격이 증가되고 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랬는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완전히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이 인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는 순자산인데 순자산이기 때문에 외자의 철수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채무 초과가 되면 매일 저녁이 불안해진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철수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니까. 원칙에 반하여 일본 제1의 대주주라는 거예요. 주식의 대주주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이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자신에는 전혀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5.5% 올려도 건재하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행은 0.1에서 0.25로 올렸는데 이 난리냐 이거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비전통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일본은행. 이게 전통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주 대단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금융상품은 사서는 안 된다. 일본은행 그 대원칙에 반하여 ETF의 구매를 통해 주식을 사고 있다. 그것도 지금 일본 제1의 대주주이다. 맞죠? 37조의 채를 샀다는 거죠. 정상적인 중앙은행은 주식을 사지 않는다. 왜? 이거는 등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런 등락이 심한 금융상품은 사서는 안 된다. 요게 1조 1항에 조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규정이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완전히 그 한마디로 전통적인 그 금융정책에서 완전히 일탈되어 있는 지금 중앙은행이다 보는 거예요. 현재 일본은행의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중앙은행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요게 7월 11일 날 이때가 4만 2천 정도였을 거고 요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 위험한 주식을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주가 지수가 도쿄 주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게 12%, 13%가 막 그렇게 빠졌다. 그 앞에도 빠졌잖아요. 이때도 뭐 6, 7%를 빠졌다고 그러는 거고. 합하니까 이때 4만 2천 정도에서 3만 1천 정도로 빠졌으니까 만 이상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은행 자체나 N의 신임 실추의 원인이 뭐냐니까 우리도 총재가 작년 9월 30일에 본인이 그 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 금융학회 추계대회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수익이나 자본이 감소한다고 해서 즉시 실효적인 의미에서 정책 운영 능력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 그렇죠.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뭐 채무 초과나 뭘 빠졌다 해서 운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또 돈 찍어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당장은 손실되는 건 아닌데 다만 수익이나 자본의 감소를 계기로 있을 수 있는 신뢰의 저하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뢰의 저하.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저하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사람도 한 거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죠. 재무의 건전성에 대한 배려가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앙은행의 재무 악화는 일본은행 자체나 N의 신임 실추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은행이 이 초초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일본은행이 채권을 사가지고 계속 돈을 이렇게 시중에 뿌리지 않으면은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금리나 니케이 지수 변동과 채무 초과 위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장기 금리가 0.1% 상승할 때마다 2.9조 엔의 평가 손이 발생한다. 손해가 났다고 평가하는 거죠. 장기 금리라는 것은 10년 후에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0.1% 상승하면은 2.9조 엔의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장기 국채가 어마어마한 600조 엔 정도 되는 장기 국채를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0.1%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2.9조 엔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얘기예요. 그리고 니케이 평균이 만약에 1000엔 하락할 때마다 1.6조 엔의 평가 이익이 감소한다. 이게 지금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리스크라고 봐야겠죠. 일본 은행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1000엔 하락할 때마다 1조 6천억 엔이 빠져나간다 얘기죠. 손실이 생긴다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계산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장기금리 0.1% 상승하고 니케이 평균이 1000엔 하락하게 되면은 4.5조 4조 5천억 엔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장기금리가 0.4% 상승하고 니케이 평균이 4,000엔 내리면 일본 은행은 채무초과 위기에 빠진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뒤로 한번 볼까요? 2023년도 3월 말 니케이 평균 주식 종가가 4만 369엔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7월 11일 날 4만 2천까지 올랐다 그랬죠. 근데 이때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 국채 10년 물건 금리는 0.73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평가 이익을 보니까 37조 2천억 엔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 그 평가 계산하면 이 정도 가치가 있다. 계속 올랐으니까. 37조 2천억 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본은행이 느긋했어요. 그동안 주식을 막 사재꼈는데 이게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속으로 웃었겠죠. 그러니까 폭락하지만 않으면 이거 엄청난 장사가 된 거죠. 그래서 보유 국채 평가손은 국채를 아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600조 엔 가지고 있는데 그게 평가손, 그게 9조 4천억 엔. 요거는 지불해야 될 돈이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유보 금액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 자산이 13조에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고 요걸 빼니까 41조의 순자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게 있으니까 그나마 든든해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금리가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아직은 괜찮다, 살만하다. 그랬는데 요게 8월 6일 날 니케이 평균 종가가 31,458엔, 장기 금리 0.75 조금 올랐죠. 주식의 평가 이익이 23조 엔으로 37조 아까 얼마에서 23조로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나요? 5분의 2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보유국채 평가손이 이제 10조 엔, 아까 9조 엔에서 조금 늘었죠. 9조 4천억 엔에서 내부 위반은 그대로고. 그래서 지금 순자산이 26조 엔이라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긴 한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니까 아까 뭐랬어요? 국채를 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0.75에서 한번 보시면요. 5월 30일 날 10년째 금리가 1.1%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아까 0.73이라고 그랬죠? 5월 30일은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다가 내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0.73이 저게 계속 저렇게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1%로 올라가는 순간 그럼 0.3%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0.1 올라갈 때마다 얼마 2조 9천억 원의 손실이 생겼는데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 26조 지금 자산이 있는 게 저거 순식간에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엔저가 계속 갔다. 그것 때문에 일본은행이 지금 7월 30일 날 무슨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니까 시중에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한 행동이 금리를 0.25%로 올린 것하고 국채를 덜 매입하겠다는 거하고 이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덜 매입하는 거 이게 폭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향후에 매입액을 제로로 고정한다 했을 경우에 지금 매달 6조 엔씩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돈이 막 시중에 너무 막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도 안 사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당면 2년간의 매입액도 월 금액 제로. 그럼 상환액이 아까 매달 뭐 6조 7천억 엔인가 뭐 이렇게 장기 국채가 매달 돌아오잖아요. 매년. 그럼 그걸 이제 해소하고 더 이상 발행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조금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상화 완료하는데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아까 한 달에 6조 얼마 들어오니까 1년에 70조 정도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총 국채 액수가 600조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향후에 잔고 압축액을 월 3조 엔으로 고정한다. 요번에 일본은행이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월 3조 엔씩만 사겠다 이 얘기잖아요. 3조 엔은 이제 덜 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정상화하는데 1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 잔고 압축액을 월 1조 5천억으로 줄인다 했을 경우에는 정상화하는데 26년이 걸린다. 이 계산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지금 일본은행이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고 있는 건 뭐냐? 돈이 많이 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엔을 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걸 줄이겠다. 덜 풀고 시중에 있는 걸 걷어들이겠다. 이 두 가지가 매입을 덜 하겠다는 거, 덜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 두 가지 정책을 폈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러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니까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그 국채에 대한 이자 문제라든가 이게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고 장기 국채 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은행이 왜 저렇게 많이 사들이냐 하니까 이게 장기 국채는 찍어는 넣어야 되겠는데 사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게 금리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급상승 못하게 하기 위해서 YCC 지난번에 곡선까지 선정해가지고 1%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은행이 매입해가지고 쌓인 게 지금 60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인다 그러면은 이게 장기금리가 1% 이상 2% 3%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0.1% 올라가면 2조 9천억 엔의 이자 지급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만약에 2%로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도산인 거예요. 일본은행이. 그래서 이 국채의 이 매입의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거 덜 사면은 일본은행이 덜 찍어내면 괜찮은데 계속 찍어낸다는 가정하게 되면은 살 데가 없으면 이게 폭등한다는 거죠.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순간 일본은행은 바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장기 금리 가지고. 그 이자 지불액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개미 지옥에 빠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표현했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일본은행이 저렇게 금리 못 올리고 이런 행동을 못 할 거다. 아무것도 못 할 거다. 정말 고민에 빠질 거다. 이랬는데 액션을 취했네. 취하고 나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 암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라내기도 쉽지 않고 놔두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골마가는 거죠. 이건 시간 문제다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엔화를 사서 환율로 환차익 노려서 어떻게 돈 벌어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간이 온몸이 간으로 되신 분들일 거예요. 지금 일본은행이 한 액션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엔고로 갔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여론도 얘기하고 일본은행 총재조차도 사죄를 했어요. 부총재는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아주 확답을 해버렸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금리가 엔저로 가더라도 일본은행 이제 금리 못 올리겠네? 그러면 걷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행이 취할 액션이 없어요. 이걸 시장이 알아버리는 순간 그냥 엔저로 갑니다. 엔저로 가면은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해요. 수입 물가 폭등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요. 이 하이인플레이션을 간다는 거죠. 지금 이 메커니즘을 들었었는데 요거는 일본 은행에만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렇고 그동안 내가 얘기한 것들은 일본의 경제 펀디멘탈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엔저로 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내가 얘기했는데 그건 뒤에 백그라운드로서 딱 또 엔저로 가게 되는 백그라운드 든든하게 있는 거고 그거는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도 애나 사신다면 당신 정말 대단한 강신장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래요. 계속 얘기하지만 4,000억엔씩 줄이겠다는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엔저로 갔던 그 흐름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팍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는 순간 난리가 난다는 거죠. 부총재가 안 올리겠다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총재 자신도 사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죄했다는 거는 이번에 액션이 잘못됐다고 고백한 거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니까 금리는 못 올릴 거고, 금리 지금 이것 때문에요. 내가 요거 한마디만 넘어갈게. 이것 때문에 은행들은 돈 벌었다고 속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일본 은행들은.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일본 국민들이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자. 그 일본 은행에 소위 금리가 낮으니까 뭐 쉽게 돈 빌려다가 뭐 건물 짓고 뭐 했던 사람들 즉 이자를 이제 꼬박꼬박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게 상당히 부담돼.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은 일정한데 금리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되면 내가 소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침체로. 그래 지금 그래서 일본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갈 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일본은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출구가 안 보여요. 내가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해온 게 일본은 지금 개미지옥에 빠졌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얘기에 10배, 100배로 휴지 조각이 되고 X대가 모자랐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왜 이 사람의 그 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의 그 정체성, 캐릭터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일본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기 때문에 일본 은행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옛날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안 들었다 얘기해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질의응답 할 때에 일본 은행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면밀히 다 계산하고 그 다음 질문 던지면 거기 답들 보고 이 사람이 그 전에 썼는 글들을 보면요. 단기 금리를 1% 올리면 28조의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단기 금리 1% 올리는 순간 일본은행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올린다고요. 지금 0.25까지 올리는데 0.25만 해도 많이 오른 거 아니잖아요. 1% 4번만 올리면은 1% 되는 거 아니에요. 1% 올리는 순간 일본은행은 바로 파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못 올리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일본은행 총재가 뭐라 했다고 0.5%도 벽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딴 소리를 했으니 완전히 헛소리를 한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했니까 너무 엔저로 계속 가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심했고 왜냐하면 162엔 정도 갔을 때요. 일본 전체가 우리 거지 다 됐다. 이런 곡소리가 곳곳에서 나온 거예요. 해외여행을 못 가고 해외에서 여행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게 뭐 이중 가격제가 되고 이런 얘기들이 연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엔저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정부의 책임인데 일본 은행은 물가 잡는 게 본래 그 고유의 그 일이에요. 근데 환율은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정부가 국채를 그렇게 마구 찍어내니까 엔화가 전 세계에 질퍽질퍽하게 그냥 천지에 널려 있으니까 엔화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데 일본 은행이 호박 다 뒤집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아베 때 완전 일본 은행을 거의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 놨어요.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시켜가지고 말도 안 듣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로다 총재가 아베 총리의 말을 듣고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거의 18년 가까이를 막 계속 해버리니까 그게 지금 이 문제. 암덩어리 키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에다 총재가 넘겨받았을 때 이미 암덩어리가 3기, 4기까지 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수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진짜 기민하게 하면은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수술하는 실력 보니까 덜컹덜컹 하잖아요. 이래서 상당히 지금 일본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앞으로가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다 그러면 신뢰되는 말이고 왜냐하면 우리한테도 엄청난 파급이 밀려올 거니까 이게 쓰나미로 밀려올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시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X대가 왔을 경우를 한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일본에서 엔화를 한꺼번에 싹 다 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빌렸던 건 전부 다 연장 안 하고 바로 회수를 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돈을 준비를 한다거나 그럴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계에서 어떤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면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막
그 주식은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 주식이 폭락하면 우리도 그때 같이 빠졌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한미일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좀 뜨거웠죠. 이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모습이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뵙겠습니다.